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성평등한 영화 환경을 위해서 영화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영화 102년, 성평등한 영화계를 위해 영화계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지금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3주년 기념하여 마련한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2021년 영화계 성평등을 말하다를 개최합니다. 영화계 성희롱 성평등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평등한 영화 현장이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텐데요. 앞서 2017년 문화예술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 모임이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이 개소하였고, 영진이는 한국영화 성평등 소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며 성평등한 영화계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마련됐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영화계의 성평등 인식과 실천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영화계 조직 문화,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 직군과 성별, 영화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투 이후 영화계의 변화를 짚어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과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영화계 현장 스태프, 촬영 현장 직분 종사자, 또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영화 교육 기관 전공자, 든든 소속 활동가 및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발표에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든든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나영 책임연구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사전 촬영되었는데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3주년 기념식에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 모임을 비롯해서 영화계 전반에 여러분들께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성평등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든든을 만드셔서 굳건하게 지켜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여성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2019년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이고요. 이 조사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 모임이 주관했고요. 그리고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으로서는 저를 비롯해서 문수연 선생님, 백조연 선생님, 신재명 대표님, 이희영 선생님, 정다울 선생님, 정송조 선생님, 이은혜 스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연구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지속되어서요. 거의 1년간 연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영화계 종사자의 전반적인 성의식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미투 이후의 영화계 변화, 그리고 영화계 종사자들의 의식의 변화,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방 교육의 어떤 효과성뿐만 아니라 향후 영화계 전반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좀 기여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자료가 앞으로 영화계 특수성을 고려한 실태 조사가 정례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영화계 안에서 이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평등 환경을 위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설계와 조사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크게 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병행이 됐는데요. 양적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질적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심층 면접,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종합해서 기존의 연구물과 좀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실태조사와 비교를 또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의 질문지 같은 경우는 기존 관련 연구물의 질문지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들을 참조하되 영화계 종사자의 자문을 거쳐서 최근 경향을 좀 반영한 조금 독특하고 영화계 현장을 조금 고려한 그런 설문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분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영화계 종사자 중 현장 스태프와 사무 직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배우나 작가의 경우 노동 환경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서는 좀 참여하지 못하고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심층 면접에서 이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배우나 작가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설문조사의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영화계 종사자 모집단 리스트가 좀 다소 부족하고 그래서 표본 추출 틀이 부재했기 때문에 비확률 표본 추출을 적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상황이 코비드19로 굉장히 어려워서 현장 방문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방문 면접 조사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온라인 조사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사가 병행되었다라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하는 방식은 저희가 현장 및 사업체 추출했고 방문 면접 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같이 진행했지만 사실상 특히 방문 조사의 경우나 온라인 조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 연결고리망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이 잘 열리지 않아서 당해 열리는 현장 리스트를 좀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사업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도는 전체 사례수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례수는 834명이고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이 조금 많습니다. 면접조사 설계 및 참여자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영화계 현장 및 관련 종사자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심층 면접 18명, 초점 집단 면접 24명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은 양쪽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심층 면접은 주로 제작, 연출, 촬영, 의상, 동시 녹음, 배우, 작가, 영화제 스태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요. 초점 집단 면접은 미술, 배우, 마케팅,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영화학과 재학생, 아카데미 졸업생, 그리고 등등 활동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응답자 특성별 성분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는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 이것은 영화계 종사자의 특성도 있지만 실제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 경험률이 여성에게 높기 때문에 약간의 의도적으로 표집된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성희롱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일단 모집단에서부터 저희가 표본 설계를 할 때 여성을 일부러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의 경우 55.2%고요. 연령대별로 보시면 20, 30대 특히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군별로 보셔도 지금 영화계 성별 직군 분리가 뚜렷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경력별로도 보셔도 이제 여성이 주로 10년 이하의 경력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고정관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왜 성고정관념을 조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선행 연구를 보면 성고정관념이 높은 조직일수록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영화계 전반의 성고정관념을 먼저 체크한 후에 성희롱 성폭력 실태와 인식에 대한 것을 좀 비교해서 분석하려고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또 앞으로 영화계 전반의 성평등을 향한 영화계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또 영화계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계 종사자의 성고정관념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관용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 구분되어 있다라든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은 남자가 더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은 다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성고정관념이 비교적 강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 연구하고도 유사하고요.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남성,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 구분되어 있다. 즉, 성별 직군 분리 혹은 성별 역할 분리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남성이 조금 더 고정관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남성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실제 본인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계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좀 많아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영화계 전반에 좀 조직 문화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영화계에 진입하거나 활동을 하려면 뭐 인맥이 좀 중요하다, 평판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적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을 키우거나 일을 익히기 위해 현장에서 상급자에게 주로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판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인맥이나 술자리를 통해 전달된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작품 참여 기회가 좀 얻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부정적 견해가. 성별로 보면 여성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기대한다. 이 부분도 여성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권이 여전히 이제 남성에게 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권한이 더 많이 작용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역시 여성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남성들은 대체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직 문화 인식에서 성별 이분법적 역할 기대나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분은 우리 조사를 해주신 문수연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의 행위를 제시하고 각각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요. 16개의 행위 중에서 15개에서는 이제 응답자의 90% 이상이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그 영화계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가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를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이제 88.2%로 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별 차이를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성희롱 성폭력 인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이 6개 행위에서는 이 성별 차이가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남성은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라던가 그리고 사적 만남이나 데이트 강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부분에서 성희롱 성폭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영화계 종사기간 전체와 그리고 최근 2년으로 나누어서 피해 비율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영화계 종사기간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58.3%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집단별로 나누어서 보면 여성이 그리고 30대가 그리고 직군별로는 연출, 미술소품, 분장의상 그리고 고용 상태별로 독자 제작인 경우에 피해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사와도 비교했을 때 전체 피해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2017년 조사 비교했을 때 여성과 30대 피해 비율이 높은 경향은 이번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미술 소품 그리고 분장 의상의 피해 비율이 2017년에는 다소 낮았던 것과는 이번에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의 피해 비율을 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36%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 그리고 20대와 30대, 그리고 분장 의상, 미술 소품, 연출, 제작 직군에서 피해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독자 제작인 경우에도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을 봤을 때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또는 술자리 강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순서는 2017년 조사 결과와도 유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해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행위자의 81.7%가 남성으로 나타났고요. 남성과 여성 모두 남성 행위자로부터 이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의 지위도 상급자가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해 행위자의 직군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직군을 봤을 때 촬영 조명이 47.3%로 가장 많고 또 이어서 제작, 연출, 배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군 간의 가해와 피해 양상을 좀 살펴봤을 때 대체로 동일 직군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직군 간의 관계를 보면 그 피해자의 직군이 미술소품, 동시녹음, 촬영 조명, 분장 의상, 연출인 경우에는 이 촬영 조명 직군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직군이 분장 의상, 동시녹음인 경우에는 배우로부터 그리고 피해자의 직군이 배급 마케팅인 경우에는 평론, 심사, 자문, 기자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발생 장소를 봤을 때 회식 등 술자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촬영 현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직군별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회식 등 술자리에서의 피해는 제작, 촬영 조명에서 높게 나타났고 촬영 현장에서의 피해는 분장 의상, 동시녹음, 미술소품, 촬영 조명 순으로 현장 스태프들의 이런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숙소 및 합숙 장소에서의 피해는 동시녹음, 미술소품, 제작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생 조직의 여성 비율을 봤을 때 이 여성이 10%에서 30% 미만인 조직에서 피해 비율이 33.7%로 가장 높고요. 이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인 조직으로 갈수록 피해 비율이 확연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로 나눠봤을 때 이 여성이 10% 미만인 조직에서는 이제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때 이제 남성 피해자 16명 중에서 16명 중에서 14명, 즉 87.5%는 또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30% 미만인 조직에서는 이제 직군별로 봤을 때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소품 직군에서의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당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참고 넘어갔다가 51%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친구나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데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친구나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 제기 및 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봤을 때 당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변에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업무나 경력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리고 사건 발생 조직의 의지나 해결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리고 업계 내 소문이나 평판하락이 두려워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 성별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당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서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는 이제 업무 배제 및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건 발생 조직의 해결 의지나 능력이 없어 보여서, 업계 내 소문이나 평판 하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회피하고 싶어서, 당황, 두려움, 충격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등의 이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어떤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이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더 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변화를 봤을 때 별다른 변화 없음이 38.3%로 가장 많고, 이어서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졌다, 영하게 실망을 느끼고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혐오 및 불신이 있었다라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좀 나눠서 보면 남성은 별다른 변화 없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30%가량으로 이제 남성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 외에 부정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타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인지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영학의 종사기간 동안에 이 전체 응답자의 70.6%가 타인의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배급 마케팅, 연출, 미술 소품, 제작 직군에서 이렇게 타인의 피해를 인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남성의 인지 비율이 좀 비교적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인지 비율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8%가 타인의 피해를 인지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여성 20대와 30대, 배급 마케팅, 미술 소품, 연출, 동시녹음, 제작직군에서 타인의 피해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직접 피해의 비율과 그리고 타인의 피해 인지 비율에서 좀 높은 경향을 보이는 집단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피해 유형을 봤을 때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그리고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또는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피해를 직접 인지한 경우 이제 조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또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차이를 봤을 때 여성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고, 남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피해를 인지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반감과 실망감을 느꼈다가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응답, 그리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습니다. 여성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졌다 뿐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과거에 다른 사람 혹은 내가 경험한 피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5.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이것은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예방교육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로 나눠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직군별로 봤을 때 이 촬영 조명 직군에서 예방교육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동시녹음과 후반 작업, 그리고 배급 마케팅 직군에서 예방교육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보면 현장에서 외부 강사의 강의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 강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소속의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봤는데 72.5%가 예방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고요. 직군별로 봤을 때 촬영 조명과 제작 직군에서는 효과 있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미술소품과 분장의상의 경우에는 효과 있다는 응답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방교육 방법별로 봤을 때 이 개별 온라인 교육과 현장에서 외부 강사의 강의를 들은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요. 예방교육 강사별로 봤을 때 든든 소속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단 매번 동일한 교육 내용이어서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상급자는 교육을 듣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좀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이 매번 동일한 교육 내용이어서를 지적한 비율이 높고 여성은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상급자는 교육을 듣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효과가 있는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조직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은 조직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영아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피해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남성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일단 제작사, 배우, 키스태프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화계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누어서 봤을 때 모든 구성원의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화계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5%가 든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좀 더 든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촬영 조명, 미술 소품, 분장 의상 직군에서 든든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희롱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은 그런 연령대와 그리고 피해 비율이 더 높은 이런 미술 소품, 분장 의상 직군에서 든든을 잘 모른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든든의 사업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피해를 경험하거나 혹은 타인의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질문하였을 때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든든에서 법률 지원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투 운동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부정적 변화에서는요, 미투를 농담이나 조롱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각각의 문항들이 합산을 해서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정적 변화보다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별로 나눠서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미투 운동 이후에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화계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여부를 살펴봤을 때 적절히 해결될 것은 47.7%, 적절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46.5%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좀 나누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적절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습니다. 즉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에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에 대한 어떤 기대 정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8%가 인맥 소문 등이 중요한 조직 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촬영이 중단되거나 제작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를 좀 지적을 하였습니다.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인맥 소문 등이 중요한 조직 문화를 원인으로 꼽은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가해 행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별로 살펴보면 이 가해 행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징계는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보다 예방 교육의 실시와 내실화를 더 많은 분들이 또 꼽아주셨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내 여성 비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좀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영화계 전반에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또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영화인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2부에서 토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화계 성평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온라인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은 2부 토크 다음인 질의응답 때 추가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치가 말해주는 바가 큽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를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 감독은 전체의 11.5%에 불과하며 특히 이 기간에 상업 영화에서 여성 감독은 4.1%에 불과했습니다. 키스테까지 확장을 하면 이 수치는 더 도드라지는데요. 이렇게 영화계가 기울어진 여성 성비, 불평등한 지금의 영화계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서에서 이것은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100년을 이어져 온 확고한 구조라고 말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요. 다행인 것은 2018년부터 지난 3년 영화계는 현저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화계가 지난 3년 동안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고 또 보다 성평등한 영화계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든든 개소 3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심재명 센터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시자 한국영화 성평등 소위원회 김여진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성평등 소위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배우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실태 조사 결과 영상에서 만나 뵀었죠. 든든 운영위원이자 중앙대학교 사회학자 이나영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입니다. 현재 든든에서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 김현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든든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하경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분 모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앞서 2017년 영진이와 여성 영화인 모임이 연구 공동 주관으로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한 이후 2019년에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태 조사는 독립영화, 상업영화, 제작사, 배급사, 마케팅사, 후반 작업 업체 등 영화 사업체 전 분야를 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영화계 내 인식과 경험의 변화를 짚어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도 참여하신 심재명 센터장님께 실태조사의 의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년 전에 그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이 개소할 때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영화진흥위원회 분들과 또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국 영화계 처음으로 3년 전이죠.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고 3년 만입니다. 결국은 이 결과의 지표나 수치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영화 성평등한 생태계 마련과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실태 조사는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17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전체 응답자의 58.3%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주신 지점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다가왔습니다. 피해 정도가 지난 조사 결과 때보다는 10%나 높아졌다라는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실제 사건 발생률의 증가라기보다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나 또 변화의 요구로도 읽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이나영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실제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피해율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미투 이후에 많은 영화인들이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상 소품, 분장 이 영역 소위 말해서 이제 여성이 많은 직군이잖아요. 거기에 당시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율이 좀 낮다라고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런 조사를 할 때 여성 비정규직 20,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 성희롱 피해가 높다, 피해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술, 소품, 분장, 의상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여성이 많은 직군 안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직군 다른 직군에 의해서 즉 상대적으로 같이 많이 접촉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지닌 직군의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근데 아까 예방교육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분들이 예방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는 데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소위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직군이 다른 사람들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중 또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여성일수록 그리고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화계 내 조직 문화, 성평등 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별과 직군별로 볼 때 조직 문화 개선 방안, 그리고 또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고 또 이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영화계 전반에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이 여성이 훨씬 많으세요. 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인맥이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남녀 공이 좀 지적하는 부분인데 네. 여성들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된다, 기회가 제한된다, 혹은 여자니까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즉 성별화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든지 실제 시킨다든지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그냥 쳐다본다. 네. 남성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그런 암시하는 이런 시선 자체에 대한 시선, 어떤, 예,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농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불쾌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영화 산업 혹은 영화계 전반의 조직이나 구조, 그 문화의 문제다. 네, 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이게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그게 이제 여성 영화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뿐만 네. 아니라 실제로 영화의 내용, 그러니까 서사나 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의 어떤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바깥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에 이제 성평등한 영화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든든히 영화계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영화계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및 피해 상담 지원, 예방 교육 그리고 또 성평등 캠페인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든든 개소와 함께 피해를 입은 영화인들이 든든의 상담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의 창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든든의 어떤 또 그 사례와 성과가 있었을지 이번에는 이하경 위원님께 든든의 어떤 그 지난 그 발자취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3년 동안 든든의 사건 접수가 되었던 건이 이제 180건 정도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147건이 이제 사건 처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실 혼자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든든에 찾아오셔서 아, 내가 원하는 사건 해결이 이런 거였구나를 찾아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든든히 영화인 분들이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든든 안에서 영화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건 처리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결과가 늘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상관없이 항상 고맙고 네.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든든히 피해자 지원을 하는 이유이자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심리적인 지원도 이제 피해자 분들이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좀 크게 영하계가 좀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신고인에 대한 비율인데요. 신고인 같은 경우에 이제 든든 처음 개소를 했을 때 제3자 신고가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32%로 제3자 신고 비율이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신고인 경우에 특히나 이제 좀 영화 현장이나 영화제나 이런 현장에서 좀 책임이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주실 때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큰 변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영화인들이 그래도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사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그 문을 열어줬다는 데 있어서도 든든의 3년의 발자취가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책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간 한국 영화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도외시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간 든든히 한 가장 잘한 일 중에 또 하나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자리 잡게 해줬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인을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로 양성하여서 영화 현장, 영화계, 영화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상당위원님께 이 예방 교육으로 인한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체적인 그 성과를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든든의 예방 교육은 영화인 분들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영화를 잘 알고 있고 영화계를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좀 강의나 이런데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현장을 반영했다. 그래서 좀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그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좀 저희가 조금 더 현장 특성에 맞춰서 맞춤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의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예방 교육의 효과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영화인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영진위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의무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개로 이제 영화인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생활 수칙을 이제 저희와 함께 그 9개의 영화 단체들이 같이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수칙을 영화 현장이나 아니면 영화제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씩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좀 점차 좀 쌓여가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실태 조사가 또 그렇게 예방 교육을 하는데 자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보게 만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남녀고용평등법, 또 양성평등법 등 사실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이 영화 산업의 특수성, 영화인들의 적합한 피해 규정 방법이 마련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든든은 영화 산업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접수 시 자체적인 사건 처리 방법을 갖고 피의자에게 법적 대응을 지원하거나 합의 권고의 방법을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도 피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합의나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이 부분이 그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뒷받침을 요구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재명 센터장님께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아직 3년이 지났는데도 든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 그래서 네. 이제 더 많은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든든에서 법률 지원을 비롯한 심리 치료 여러 가지 이제 합의 권고 대리를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그 산업노조와 영화계 직능 단체들이 수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낸 게 이를테면 표준근로 계약서 같은 네,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도 그런 숙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표준근로 계약서 내에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그런 제재나 배제 또는 법적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고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또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계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그 수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뭐 피해자와 이 영화계의 특수성은 프로젝트별로 움직이는 프리랜서 고용 형태입니다. 이런 이제 고용의 특수성 때문에 네. 일반 기업이나 다른 곳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한국 영화계의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것들을 네, 네. 좀 머리를 못 대고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런 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이제 영화계의 많은 분들이 좋은 지혜를 이끌어내셔서 네.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든든의 어떤 그 업무에도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또 바람직한 영화계 생태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든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든든의 그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해지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화 현장에서 사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성비 불균형의 해소가 아닐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초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으로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의 비율을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심사 기준, 바로 성평등 지수 도입이 하나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첫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 정책에 나아갈 바를 말해주는 강한 의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제도가 어떤 심사 제도인지 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본부장님께 그 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의미와 또 어떤 것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해질까? 그래서 다양한 영화로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대부분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새로 도입한 성평등 지수 기준을 심사 기준에 새로 도입한 것은 이처럼 이제 다양한 영화가 나오게 하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영화의 창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처음 출발은 성평등한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까지는 한국 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영화계에서 활동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추후에 더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 영화진흥위원회가 뭐 제작 지원, 뭐 배급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한국 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예술 영화, 독립예술 단편 영화 제작 지원, 네. 그리고 독립예술 장편 영화 제작 지원, 독립예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지원, 그리고 한국 영화 트리트먼트 개발 지원, 한국 영화 시나리오 개발 지원, 한국 영화 시나리오 영화화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이 총 합쳐서 7개의 사업에서 작가, 프로듀서, 감독이 여성인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여성에 관한 서사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를 총 5점의 점수로 반영을 하는 그런 심사 제도입니다.
이 심사 제도는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어서 지금 이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된 심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도입한 심사가 어떤 결과 유의미하고 선한 결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잠시 후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뭐 변화나 효과 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성평등 지수가 도입이 되면서 영화계 성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가산점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성 영화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너무 창작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이 반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 상반된 의견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정책을 이제 만드실 때부터 예상했던 반응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입 후 이제 그 연초부터 시작을 하셨으니 1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현재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접하신 영화인들의 반응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심사 기준의 보완이나 그 개선 지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네, 본부장님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뭐 꼭 이렇게까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영화계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네. 영화계의 연출, 뭐 프로듀서,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분들, 그다음에 제작자분들의 단체들을 모시고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왜 이제서야 하느냐? 본격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작년도 말에 이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진이 성평등 지수 정책 네. 가로 열고 여성 가산점 제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네. 그렇지만 이제 같이 참여하신 분은 624명으로 다른 청원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네. 또한 뭐 시나리오 공모전이나 트리트먼트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께서 전화 민원이나 전자 민원으로 뭐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접수를 해주신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공정환경조성센터에 담당하시는 분께 뭐 하루에 뭐 10통 이상의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빗발치는 그런 네, 반응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비판의 근원, 뭐 비판을 하시면서 좀 우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남성 영화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측면은 세상에 다들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이름 불리우고 싶지 않은 다른 분들도 계신데 왜 꼭 여성과 남성으로만 이걸 생각을 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심사 기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게 여성 서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성 서사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여성 서사가 들어가 있긴 하나 여성이 과거의 다른 뭐 영화들처럼 되게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종속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서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점수를 줄 거냐 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도는 실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몇 개의 심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네네.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 중간에 있는데요. 한 수차례 심사를 거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 심사를 담당하시는 한 3분 정도한테 살짝 전화를 걸어서 네. 실제 변화가 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아까 7개의 지원 제도가 있다고 대상이 되는 지원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4개 정도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다.
네. 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이 점수 가산점 이 성평등 지수를 적용을 했더니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다르게 한 편 내지 두 편의 작품이 바뀌기도 했다라는 말씀도 네.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독립예술영화랑 그다음에 장편이냐 단편이냐, 그다음에 또 시나리오의 기획개발이냐, 영화화 지원이냐, 그다음에 시나리오 공모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지수의 적용이 좀 각각마다 다른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모두 다 같은 결과를, 선한 결과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는 뭐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한번 심사가 대부분 상반기 심사가 끝나고 나면 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보완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개선할 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네. 전화 통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지수 도입이 되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화인들의 어떤 고충 사항이나 이 제도에 대해서 지수 도입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또 연락을 주시면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성평등 지수 도입이 지난 2019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해온 것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또 성평등 소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부지런한 활동이 뒷받침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성평등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구성되었기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체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김여진 위원장님께 성평등 소위원회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 소위 위원장을 제가 2020년부터 맡게 됐었고요. 그게 2기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성평등 소위위원회 역사가 그렇게 짧다는 거에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아직까지 없었다니. 2018년 8월부터 시작해서 1기 활동이 19년에 완결되고 제가 2기였는데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소위가 많은 일들을 해주셨더라고요. 1기 위원분들, 그리고 1기에 이어서 2기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이 사실 아까 처음에 발표했던 성평등 지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아주 근사하게 내주셨고, 방금 김현수 위원님이 김현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네. 지수 도입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분들은 각계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영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 영화인가, 그리고 우리 든든에서도 지금 저희 위원분 중에 한 분이 계시고요. 감독님, 촬영 감독님,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모든 활동들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사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1기에서 2기까지 이어지면서 위원분들이 많은 연구 작업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성평등 지수의 도입, 심사 결과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사실 2기 성평등 소위원회의 숙제였다고 생각하고, 숙제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 후속 작업을 지금 3기 위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역사라는 게 놀랍다고 하셨는데, 이 시작이 끝은 짧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김여진 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또 든든하게 와닿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성평등 지수 도입 이후 영진이가 설정한 1차 목표가 2022년이에요. 2022년까지 지원 사업 선정 작품의 핵심 창작자 성비를
5대5로 맞추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름이 있습니다. 50-50 by 2020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선언을 하면서 2021년 성평등 지수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50-50를 들었을 때 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게 꿈의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아직은 격차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성평등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단기 목표를 가지고 그 2022년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프티 바이 2022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알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헤드스텝의 절반이 아니고요. 전체 헤드스텝의 절반이 여성인 영화가 절반이 되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5%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가 100편이 있으면 헤드스텝 4사람, 감독, 프로듀서, 작가, 여자 주연까지 해서 4사람을 헤드스텝이라고 치면 400명이죠. 예? 그 중에서 사실은 100명만 되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반의 네. 영화, 200명이 들어있는 영화 중에 쿼터네요. 네. 거기서 다시 네. 그 중에 반이 여자가 되자. 사실 굉장히 낮은 목표예요. 근데 네. 이걸 피프티라고 얘기하니까 전체 영화 스텝의 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초반에 무엇보다도 영진이 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었어요. 그걸 설득해냈던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처음에 네. 피프티를 들었을 때 너무 과도한 목표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202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했었는데 아주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고요. 이거가 저희가 지금 단기 목표로 하면 올해는 물론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각 분기별로 아주 세심하게 그 추이를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자. 네. 정말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봐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3기 소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또는 어느 자리에서건 이게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내는 거. 캐치플레이를 거는 거 피프티 바이 네, 네. 2022를 나를 세우는 거. 네. 그래서 영화 적어도 공익에 복무해야 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지원하는 영화만큼은 그 반인 그 반의 헤드스텝은 여자여야 한다. 네. 이게 뭐 절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아마 선- 50-50라는 건 궁극의 가치를 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3의 성도 있고 또 소수 성도 있을 텐데 인구의 절반 여성이고 또 절반 남성이다 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가치를 그렇게 표방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언어화해서 말을 해야 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 김여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제가 50-50 by 2020을 외쳐보면서 네. 2022 네네 2022년까지 네, 더 바람직한 영화계 현장 마련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영진인의 반발을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가산점도 5점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영진이는 조금 이제 목표치를 항상 좀 낮게 잡는 게 아닐까. 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서나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이제 뭐 솔직히 고백 드리자면 영화진흥위원회나 정부와 같이 그리고 뭐 제가 정부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 공공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 이행 과정에서 들어가야 될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50-50의 상황이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뭐 상업 영화 쪽에 국한하긴 하셨으나
여성 인력들의 영화계 참여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너무나 낮은 편이고 또 영화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할리우드의 경우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50-50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는 25%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지원제도 안에서 실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것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뭐 많이 좀 짚어보자라든지 네. 속도 조절을 해보자라는 정도로 네네.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성이 아닌 사람들의 영화계 참여를 독려하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한국 영화가 다양하게 나와야지 한국 영화가 생명력 있게 유지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또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점검해 보고 조금 작은 포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여성 인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영화계를 위해서 이렇게 든든과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또 성평등 소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든든과 같은 기구를 영화계 성평등 정책 기구로 확대 개편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상담,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실행까지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와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심재명 센터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평등센터 든든은 또 그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자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영화계 각 직능 단체의 그 대표들이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성평등소위원회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예방교육 또 성희롱 성폭력 그 사건 담당 지원 그것을 집중했지만 사실 성평등센터 든든은 그 이름처럼 궁극적으로는 성평등한 영화 환경 마련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욱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정책 마련 그리고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돼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2018년에 든든히 개소하고 또 그 해에 성평등 소위원회가 출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비로소 이제 성평등 지수 그 발표를 하고 또 제도를 마련한 것처럼 이제 이 그 세 개의 단위들이 함께 더 구체적으로 머리를 모아서 네.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돌입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3주년의 즈음에서 네.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네,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의 마련 김효심 위원장님께도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성평등 소위원회는 그 여성 인력 확대와 성별 균형 및 여성 소사를 늘리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이제 성평등 소위 3기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과제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가장 큰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인력의 확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평등 지수가 도입이 된 이게 안착이 되고 어떻게 실천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 하나와 그게 굉장히 크고 그 자체를 연구 논문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작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영화진흥위원회 소속의 영화 아카데미라고 있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성 인력의 교육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여성 특히 현장 스텝부터 시작해서 여성 감독까지 해서 워크숍의 형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게까지 네.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크게 네. 제 의견입니다. 하고 싶은 네. 거는 영화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한 네.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얼만큼이 영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많은 경우 좌절이 되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그 좌절이 극복이 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영화 아카데미의 교수님들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가 네, 네. 그리고 그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점도 네.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네네.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여성 인력들이 지금 현재 상황들을 추적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작업들이 네. 아마 주요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특히 여성 영화인들의 경력 단절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 아마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끝까지 이렇게 매의 눈으로 추적해 주신다고 하시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를 하시느라 바쁘지만 네, 그 매의 눈 네, 그 잃지 않으시고 그러기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이 한층 절실하게 드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책임감이 또 지금부터 막중해지는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 인력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영진이의 실제적인 정책 방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성평등 소위원회 든든과 영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여진 성평등 소위 위원장님께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수확했던 여성 창작 영화 창작 인력들의 지금 상황 등을 좀 추적을 해보시고 어떤 변곡점에서 영화계 안으로 더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어떤 변곡점에서 영화계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지를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하게 지금 현재 어떤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원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많은 여성 의지가 있는 그리고 역량 있는 여성분들이 영화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는 그 일자리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김여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적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여성 영화인에 대해서만 그러할 것은 아니나 영화인들의 경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력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자리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의 적합한 짝을 서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영화발전기금 관객들께서 내주시는 영화발전기금 플러스 이제 국고에서도 출연돼서 조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영화발전기금으로 각종 제작 지원, 그다음에 영화인 지원, 배급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육아 과정을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경우 이분들의 영화계로 컴백하시는 것을 임금 보전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용이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 지원 등도 필요하긴 할 텐데 그렇지만 이것은 영화 발전 기금의 재정으로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이 될 거고요. 지금 국가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의 복귀 지원, 그다음에 육아,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제도가 영화계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와 든든히 그런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해서 영화인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국가의 지원 제도가 영화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결고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작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영화계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창작만 강조할 것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창작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의 역량들도 영화계에서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영역에서도 이제 여성 영화인 분들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창작 외에 기술적인 역량을 확대하실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뭐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은 매칭 지원 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들을 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결국은 해야 되는데 영화진흥위원회의 소속 직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평등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영역에서의 지원이나 재정들을 끌어오고, 네. 그 다음에 든든 또는 네. 영화계 현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 많은 활동가 분들께서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역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공 서비스의 중간 전달 체계를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을 가만두지는 않으시겠다.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네, 듣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재 영화계를 진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이제 실태 조사 계획은 어떤 건지 이나영 책임연구원께 네, 좀 질문을 드리고 네,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하고 책임감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실태 조사를 할 때도 우리 목표가 결국은 성평등한 영화계 환경 조성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영화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거울이기도 하고 현재 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실태 조사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보자, 여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네. 굉장히 상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네. 2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교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또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영화계 각 분야 분들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있다면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또 이제 사전 질문과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들이 들어와서 그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께 좀 드릴 질문을 제가 꼽아왔는데요. 먼저 심재병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히 장기적으로는 영화계 내 성소수자들 및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예정이신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김효진 위원장님하고 같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네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입니다. 결국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성, 또 수수자들도 함께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영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모든 성, 특히 지금 질문하신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과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지원 방안 같은 거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드는 생각은 아까 김효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화 아카데미라는 상위 교육 기관의 네. 이후에 이제 인력들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많은 예비 영화인들이, 그러니까 교육 단계, 그리고 진입 단계, 그리고 또 어떤 안정화 단계, 다 단계별로 다른데 그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경력 단절이라던가 좌절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든든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비 영화인들, 영화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 영화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훨씬 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영화 일을 하면 훨씬 더 또 바람직한 환경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번에 우리 실태조사에서도 성별에 대한 질문에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항을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자세히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다양한 컨텐츠, 그래서 이게 다양성 지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 영화를 풍부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김효준 위원장님께서도 연결하셔서 또 성평등 소위원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변화 의지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올해부터 이제 네. 적용이 되면서 주셨던 많은 그 문의 전화 또는 항의 전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젠더에 있어서 내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아닌 경우 또는 지금 법적으로 신체가 남성이지만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난 성평등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거의 만장일치로 성평등 소위라는 건 모든 성에 대한 평등을 이야기한다라고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성평등 소위가 나아갈 바를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성을 네. 그 소수자들의 모든 목소리가 보장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심사를 할 때 그 전에 이런 걸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 감독이다, 여성 주연이다 이렇게를 체크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심사에 반영이 되는데 물론 블라인드 처리되고요. 그래서 심사는 공정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여성이다라는 거는 표시가 될 때 이분이 스스로 여성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법적인 어떤 성 젠더라든가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근데 다만 나는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라고 하시거나 또는 여성이었는데 남성이었다. 난 지금 남성이라고 네, 네.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저희의 제도로는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지금 시작이니까요. 좀 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양성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또 담아서 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답변을 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김여진 위원장님께서 이제서야 성평등 소위원회가 마련됐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벤치마킹한 해외 사례, 해외 영화계를 뜻하는 거겠죠. 해외 사례가 있으신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성평등 센터 등등에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2017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의 활동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던 와중에 2017년도부터 저희 정책연구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수자 영화 정책 연구 부제로 성평등 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이제 연구 보고서를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준비하면서 18년도에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례들로 좀 벤치마킹 했던 쪽이 그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할리우드의 제작 장소이기도 하지만 영국 자생적인 독립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양성 기준이란 제도를 실행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김여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50-50 이 논제는 이제 스웨덴에서 좀 이렇게 차용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양주 쪽에 호주에서도 이러한 성평등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쪽 사안들도 좀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듣고 나서 또 인사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오늘의 자리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네 이하경부터.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든든히 할 일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주신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영화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비 영화인 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함께 고민하면 든든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현재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의 영화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한 그 인터넷 기업, 뭐 OTT 기업들이 외국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 또는 드라마들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견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서 좋은 면도 없지 않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우려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 몇 개의 관객들의 눈길을 끄는 영화들만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좀 만들고 창작되기 힘든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뭐 극장, OTT, 그다음 뭐 IPTV 등의 플랫폼들이 공존하게 하면서 그러한 공존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 사이에서 한국 영화를 창작하고 제작하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조금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 영화들이 또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다룬 이 주제들도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앞으로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진 위원장님.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를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계속 그동안 너무 꾸준히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고 여성 영화인 한 사람, 여자 배우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감하거든요. 정말 현장이 그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하기가 그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물론 다 편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화 산업이 다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남지 한국 영화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지금 가장 큰 영화의 흐름은 누가 뭐래도 다양성과 그리고 평등을 네, 향해 가고 있다. 그거가 돈이 된다. 라는 게 지금 이미 증명이 되고 그렇게 영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자꾸 빨리 탑승을 해서 빨리 가는 게 한국 영화가 살아남을 길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 더 진보적인 문제작들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전 세계 시장을 정말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영화인들이 함께 네. 영화를 살리려면 다양성을 가져갑시다. 이게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영화 내에서 여성의 그 성평등 그리고 다른 다양한 모든 목소리들을 위해서 정말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힘들게 일을 해오신 모든 여성 영화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심재명 센터장님. 네. 예,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토록 그 젠더 이슈가 끝없이 발화되고 얘기됐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 영화계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 제작자로서 또 든든의 센터장으로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성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 인권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배척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영화라는 이 운동장 안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영화의 다양성이 지켜질 때만 당연히 한국 영화의 미래가 있을 것이고 발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함께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영화인들과 함께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평이 맞는 운동장을 위한 한 말씀 귀중하게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나은 교수님. 네.
일단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한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영화인들께서 든든에 대해서 정말로 든든하다. 네, 네. 정말 이름을 감사하다. 참, 네, 이름이 참 네, 좋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들의 그 가치, 지향을 통해서 저는 한국 영화가 한국 사회 문화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국 영화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 개소 3주년 기념 행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2019년에 개봉한 벌새를 비롯해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 또 남매의 여름밤 등 연달아 이제 한국 영화계에도 여성 감독, 여성 서사가 관객들과 만나고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계가 성비 불균형에 인한 격차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성희롱,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더 이상 영화 현장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든든히 영화 현장 여성 스태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성평등 소위원회가 개선을 할 제도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인 정책의 변화를 도입한다면 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울어진 그 영화계의 역사도 점차 바로잡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가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개소 3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